1978년 10월 21일 밤 호주 남부의 하늘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20살의 젊은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평범한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베스 해협을 가로질러 킹 아일랜드에서 멜버른으로 향하는 짧은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특별한 임무도 위험한 조건도 없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고 발렌티크의 비행은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록될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발렌티크는 아직 경험이 많은 조종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업용 비행 면허 취득을 목표로 비행 시간을 꾸준히 쌓고 있었으며 계기비행 4등급 자격을 갖춘 훈련생 신분으로 세스나 182의 경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행 실력에 대한 논란은 사건 이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시드니 항공통제구역에 잘못 진입한 적이 있었고 자격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조종 미숙 가능성을 제기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실종되기 약 10개월 전에는 스스로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몰두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UFO에 대한 관심은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단순한 착각이나 공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관심사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목격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렌티크는 멜버른 항공 관제소 ATC에 교신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그는 현재 고도 4,500피트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제소는 즉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위치, 그 고도에 비행 중인 항공기는 레이더상에서 전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항공기도 군용 항공기도 기록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제소는 혼란스러워하며 발렌티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보고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은 당시 관제관들에게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렌티크가 단순한 오인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렌티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행체가 아직도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혼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던 처음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과 당황이 섞인 어조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더욱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방금 그것이 자신의 비행기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갔으며 매우 크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표현은 점점 더 긴박해졌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관제소 직원들은 발렌티크의 목소리 변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소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발렌티크가 본 것이 실제 항공기인지 아니면 빛의 반사나 다른 착시 현상인지 혹은 단순한 착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발렌티크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항공기가 아니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모든 것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항공기 오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 말 이후 약 2분간 무전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침묵은 관제소와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2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된 교신에서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문장은 끊어져 있었으며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절규와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다시 접근하고 있다. 마치 나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 이 말은 그가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비행체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내 비행기 주위를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묘사까지 덧붙였습니다. 4개의 밝은 초록빛 불빛이 보인다. 이 묘사는 이후 UFO 목격담과 연결되며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가 본 빛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항공기의 식별등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발광체였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엔진이 러프아이드 상태다. 이 말은 비행기의 치명적인 이상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진의 러프아이들은 엔진이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조종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직후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교신을 가득 채웠고 통신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 소음은 마치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의 파괴음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조종사의 꿈은 그 밤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호주 당국은 즉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민간 항공기와 해상 초계기를 동원해 약 2,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베스 해협 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집요한 수색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어떠한 잔해도 기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행기와 조종사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점은 사건의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수색팀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유물 하나라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사건은 곧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보도했고 일부 언론과 UFO 단체들은 납치를 예고한 마지막 교신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사건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빛을 보았다는 다수의 목격담이 뒤늦게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목격담들은 발렌티크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건은 단순한 비행사고가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UFO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발렌티크의 사건이 가장 강력한 외계 문명 접촉 증거 중 하나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현실적인 설명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발렌티크가 야간 해상 비행 중 심각한 시각적 착각에 빠졌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밤바다에서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특히 흐린 날이나 달이 없는 밤에는 지평선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종사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렌티크처럼 비행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일수록 이러한 착각에 취약합니다. 그는 계기 비행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야간 해상 비행 경험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이후 제기된 유력한 가설은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입니다. 이는 조종사가 기체가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빠르게 고도를 잃는 치명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야간이나 악천 후 시 시야가 제한될 때 조종사는 뇌의 감각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착각으로 인해 기체가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회전하며 하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외부의 불빛은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기체의 움직임은 통제 불능에 가까워집니다. 연료 공급 문제로 엔진 이상이 발생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발렌티크가 마지막에 보고한 엔진 이상과 초록빛 불빛 목격은 이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 가설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이러한 시각적 착각과 공간적 방향 상실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발렌티크가 본 정체불명의 물체는 실제로는 등대, 불빛과 자신의 비행기 조명이 바다에 반사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것을 UFO로 인식했고 그 순간 그의 심리적 불안정은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많은 항공 전문가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추론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비행기 잔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1983년 태즈메이니아 플린더스 섬 해변에 떠밀려온 엔진 부품 하나만이 유일한 단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발렌티크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세스나 182L의 부품으로 확인되었을 뿐 결정적인 증거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발견된 잔해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만으로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그날 밤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순한 조종 미숙으로 인한 비행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확인 비행 물체와의 조우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40년이 넘도록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교시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은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았으며 그리고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행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남겼고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호주 남부의 바다는 오늘도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밤의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 어딘가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프레데릭 발렌티크 실종 사건은 현대 항공 미스터리 중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영원히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건 항공기가 아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그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인간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영원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